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세법을 학습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회계를 공부했죠. 자, 회계를 공부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세법을 공부하는데 이 세법의 내용은 회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 회계의 내용과 세법의 내용이 거의 이론적으로도 거의 유사하고 논리라든가 개념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데가 많아요. 다만 이제 용어들만 살짝 이제 바꿔서 쓸 뿐이지 개념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계의 원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회계와 따로 공부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계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시되 회계와 세법의 논리라든가 개념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회계를 충분히 먼저 학습을 하시게 되면 세법을 아주 쉽게 정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김밥에 뭐 야채 김밥이 기본인가요? 거기에다가 뭐 참치 김밥, 뭐 불고기 김밥 여러 가지 변형돼서 나오는 거죠. 김밥의 내용은 김밥이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된 거. 예를 들어서 냉면도 보면 물냉면이 기본인데 뭐 비빔냉면, 회냉면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야채김밥 또는 물냉면이 회계라면 뭐 비빔냉면, 회냉면은 뭐 세법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세법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또 낯설어하는 선입견이 있죠. 법 과목 하니까 나는 법하고 친하지 않은데 괜히 낯설어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법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세법에 대한 개념은요 간단해. 너 돈 얼마 벌었니? 그럼 거기에 대한 비율 몇 퍼센트 세금 내. 이게 세법이다. 세무다는 얘기예요. 자, 세무는 어렵지 않습니다. 법적인 용어도 아주 쉽게 뭘로 한자 뜻풀이해서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법의 개요 봅니다. 자, 세금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뜯어가죠? 누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뜯어가요. 뭐 하려고? 걔네들 살림을 하려고.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수입 조달 목적으로 뭐 여러 가지 거창하죠. 나라 살림하려고 뜯어가는데 그러다가 마구마구 뜯어가면 어떻게 해요? 폭동 난리가 나죠. 그래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의 규정을 뭘 하고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요? 과세가 뭐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과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들을 규정을 해놔야 돼요. 그 법 규정 없이 뺏어가면 뭐예요? 그게 강도지, 강도. 칼만 안 든. 자, 요건을 규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자한테 강제적으로 부과를 해요. 돈으로 뜯어간다는 얘기죠. 금전으로 부과하는데 여기에 하나 뭐가 있냐면 반대급부가 없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용어는 다 이해가 되겠죠. 반대급부 없이라는 얘기는 주는 것 없이 그냥 뜯어가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잘못 쓰는 용어가 뭐 전기세, 뭐 수도세, 뭐 이런 용어, 또는 요즘엔 전화 요금이라고 하는데 전화세, 옛날에 어른들이 막 이렇게 쓰는데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는 이게 마치 세금처럼 보이는데 세금이 아닌 거요. 내가 전기를 쓴 만큼 돈 내는 거예요. 요금이에요. 수도물 쓴 만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요금이지 수도세. 물론 용어는 그렇게 쓰지만 세금은 아니다는 얘기. 이게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전부에다가 전기를 쓰는 만큼 수도요금 쓰는 만큼 전화를 사용하는 만큼에 대해서 요금을 걷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대급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즉 뭐냐면 나라가 나한테 주는 것 없이 그냥 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소득 돈 벌었다 그러면 그냥 뜯어갑니다. 나한테 주는 것 없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대급부 없이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금이 뭔지는 알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뜯어간다는 얘기. 나라 살림하려고 법에 규정된 세금,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강제로 뜯어간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이 세금을 구분을 좀 해보면 도대체 누가 세금을 부과할 거냐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 국세는 뭐냐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국세고요. 여러분들이 배웠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게 전부 다가 국세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취득세 같은 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청에서 부과를 하죠. 이게 지방세고요.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관세는 국경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이 관세예요. 내국세는 그 나라 안에서 부과하는 세금,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내국세가 되겠죠.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누구한테 옮겨줄 거냐, 누가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세는 말 그대로 납세 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을 하는 자가 일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소득세가 대표적인 거예요. 네가 벌었니? 그럼 네가 세금 내라. 법인세, 소득세. 법인 기업을 운영하면, 개인 기업을 운영하면 소득세를 내겠죠. 그러면 간접세는 뭐냐? 납세 의무자와 세금의 부담자가 실제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를 간접세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냐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한테 사업자가 부가세를 걷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자체는 사업자가 내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실제 부담하는 자는 여러분들 소비자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의 종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세금을 걷어들였어.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쓸 건데 그냥 아무데나 다 써. 그냥 나라 살림을 한다며. 그래서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걸 우리는 보통세라고 얘기하고요. 목적세 같은 경우는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을 해라. 지방교육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만 써라. 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런 게 될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세금의 분류는 이 정도. 여러분들 그리고 책에 나온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개별적인 세금의 개념을 쭉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게 몇 가지 배울 거. 첫 번째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해요. 우리가 배울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것을 우리는 종합소득이라고 하고요. 기타, 퇴직, 양도소득 등이 있어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얻는 소득이 소득세고요. 그러면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법인 기업으로 운영할 때 얻은 소득,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뭐라고요? 법인세라고 얘기해요. 자, 법인 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이 법인세 종류는 뭐 각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 소득, 청산소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속세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을 받을 때 또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는 증여받으면 증여세라는 걸 내는데 아이고 참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도 해요. 제가 그 부모님이 재산이 좀 많아서요. 부모님 재산을 지금 뭐 부모님이 재산을 주신다고 하는데 땡큐 베리머치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걸 상속세로 세금을 낼까요? 증여세로 세금을 내는 게 좋아요? 막 이런 질문을 해요. 부모님이 지금 재산을 좀 물려주시겠다. 내가 효도를 너무 잘했나 봐. 그래서 이거 세무사님 이거 상속세로 내는 게 싸요? 증여세로 내는 게 싸요? 라고 얘기하는데 웜에 상속세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 지금 부모님 아직 살아 계신다면 이건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재산은 상속세로 내느냐 증여세로 내느냐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살아생전에 받으면 증여세로 내는 거고요. 돌아가시면서 받으면 상속세로 내는 겁니다. 이런 개념도 막 흔들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유치원은 나왔나 몰라. 자, 종합부동산세라고 해가지고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고액의 부동산, 뭐 아파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1차적으로 재산, 토지 건물, 부동산 같은 거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는 뭐였죠?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아까 국세와 지방세 구분했죠. 지방세로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요. 2차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산 보유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라고 얘기해요. 거의 뭐 고액의 부동산이니까 대체로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부가가치세 배웠죠. 부가가치세.
대표적인 간접세라고 했고요. 개별 소비세, 뭐 여러분들 자동차, 보석 같은 거 또는 뭐 룸사롱 같은 데 막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개별 소비세 이런 거 부담을 또 해줘야 됩니다. 주세, 술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세,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고 뭐 하고 할 때 보면은 그 문서에다가 인지 같은 걸 첨부를 해, 인지 같은 거 붙여요. 그게 인지세입니다. 증권거래소는 뭐냐면 증권, 유가증권 보통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고팔고 할 때는 증권을 거래를 했다고 해서 양도자한테 주식을 양도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교육세는 뭐 금융보험 수입업자,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에 대해서 또는 개별 소비세, 주세 등에 대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교육세가 있고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할 때 차량 같은 거 또는 기계장치 각종 권리 같은 거 취득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산세는 보유할 때 뭘 보유해요? 뭐 토지, 건축물, 주택, 뭐 선박, 항공기 같은 거 보유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법인 기업을 운영할 때 내는 세금 법인세, 개인 기업을 운영할 때 내는 세금 소득세라고 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략 한 1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요. 이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 있어요. 그리고 자, 요게 개별적인 세금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법인세 배우는 거고, 소득세 배우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라는 걸 배워요. 중간중간에 지방소득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뭐 재산세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요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무를 배우기 전에 일단 세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제 회계 공부 강의할 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세법으로 가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회계 용어도 낯설은데 세법 용어까지 플러스하게 되면 이제 막 뛰쳐나가는 학생들, 수업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포기를 많이 하죠. 회계 용어는 그래도 들어본 것 같은데 세법 용어는 또 안 들어. 너무 생소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회계도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썼던 내용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약간 용어를 바꿔서 쓰는데 세법도 실생활에서 썼던 내용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세법의 용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회계에서 쓰는 용어와 세법에서 쓰는 용어가 이게 용어 말만 단어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비교해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회계를 다 공부를 잘 해왔다라고 한다면 세법은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회계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세법을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회계적인 마인드, 회계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세법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세법 먼저 하고 회계 따로, 회계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공부의 순서를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회계부터 먼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가 익숙해지면 세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회계 알면 세법은 약간 양념친 거야. 그러니까 물냉면에다가 뭐 고추장 넣고 회 넣고 뭐 해서 비빔 냉면, 물냉면 만든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려운 한자 법률 용어도 전부 다 뭘로 한자로 토막 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기초 세무 용어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과세라는 말이 있는데 세금을 매기는 거, 이건 점잖게 얘기한 거고요. 세금을 때려버린다. 세금을 투적에 맞았다. 막 이런 용어를 쓰는데 얼마나 그냥 그 억울하면 세금을 투들게 맞았다.
그런 용어를 쓸까? 여하튼 세금을 매기는 거, 때리는 거, 투덜겨 패는 거 이게 과세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부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청, 세무서, 국세청에서 뭔가 처분을 내리죠. 그래서 과세 처분 또는 부과 처분이라는 요구를 해요. 행정 처분, 행정 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때려버리는 처분, 과세 처분, 부과 처분. 뭔가 막 처분하네요. 쉬워요. 쉽게 공부하자는 얘기야. 자, 추징이라는 단어도 가끔 써요. 추징은 뭐냐면 추가해서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추가해서 징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세금을 적게 매겼네. 나중에 추가로 걷어들이는. 나중에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했던 게 부족해. 세금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요거 더 내. 더 추가로 징수하는 걸 추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과세라는 용어 알았죠? 그러면 과세 요건에 대해서도 알겠죠?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 데나 막 때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면 일단 납세 의무자가 누구야? 누가 세금을 낼 거냐? 그리고 뭐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냐? 뭐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뭐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내는 거냐? 자, 그리고 과세 표준은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되는 금액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하기 위한 표준되는 금액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해요. 세금은 뭐예요? 세금 비율이겠죠. 이렇게 납세 의무자, 세금을 도대체 누가 낼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놔야 되고요. 세금을 뭐에 대해서 매길 건지 과세 대상을 정해놔야 되고요. 그 과세 대상이 정해지면 이 과세 대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되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세금 비율인 세율을 곱하게 되면 비로소 세액이 산출이 됐네, 도출됐네, 계산되었네 해가지고 산출세액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산출세액이라는 개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과세 요건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요건, 요게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법에서 이런 요건들을 다 기록을 해놓겠죠. 그래서 요 요건은 딱 들어맞는다. 라고 하면 너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요거 하나하나. 이 과세 요건은. 과세 요건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과세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론책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을 과세 객체 혹은 과세 물건이라고도 이런 식으로 딱 써놓으니까 진짜 뭔 말 하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렵지 않아요. 도대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대상이 뭐냐? 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거냐? 라는 게 과세 대상이에요. 대상자가 누구냐? 대상이 뭐냐? 대상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뭐냐는 얘기예요. 뭐겠어요? 소득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개인소득세, 개인의 소득이 내는 세금을 소득세, 개인소득세라고 얘기해요. 즉 소득세 과세 대상은 개인의 소득이 되겠죠. 그러면 법인세는 뭐가 되겠어요? 법인의 과세 소득이 되겠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뭐예요? 법인세라는 걸 내겠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재화라든가 용역을 공급하는 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부가세 과세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이 돼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설명할 때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과세 표준은 뭐라고 써놓느냐면 세법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단어, 한자, 문자 그대로 뜻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는 얘기.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되는 금액이라는 얘기.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되는 금액이 뭘까요? 소득이 되겠죠. 소득. 보통은 다 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세율은 뭐라고 했어요? 세금 비율이라고 했어요. 과세 표준에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된다는 얘기인데 과세 표준에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거. 몰라. 세금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비율은요 10%입니다. 소득세 세율은요 6%에서 45% 여러 가지 세율이 있고요. 법인세는요 9%에서 24% 245%가 아니고 24%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도대체 누가 낼 거냐라는 건데 납세 의무자는요 세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세금을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납세자라고 하는 거는 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의 축약 아니냐. 원래는 정식으로 하면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에다가 국세를 징수해야 납부가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합해서 납세 의무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를 합해서 납세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을 원천징수에서 낸다고 했죠. 누가?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를 줘요. 그럼 이자 소득을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데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 떼고 원천징수하고 여러분들한테 나머지를 지급하는 이 금융기관, 이 회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해요. 원천징수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납세자는 본래 납세 의무자에다가 납세자는 본래 납세 의무자에다가 원천징수 의무자를 합해서 납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를 포함한 개념인데, 실무적으로는 그냥 납세 의무자를 그냥 납세자라고 축약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자, 납세자라고 하죠. 납세 의무자 5글자 안 써요. 3글자만. 숨 넘어가잖아. 납세자로 써요.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뭐냐면 그러면 제1차 납세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래 본래 제1차 납세, 본래 납세 의무자가 1차 납세 의무자고요. 그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못 낸다. 그러면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가 뭐가 있냐면 법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체납하면 원래 법인의 재산으로 내야 되는데 법인의 재산이 없어.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 법인의 주주가 2차적으로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을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자 이렇게 용어를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회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계정 과목이라는 거 대신에 계정이라고 그냥 혼용해서 쓰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듣고요. 납세지는 뭐냐면 납세치, 땅 진짜예요. 땅. 납세하는, 예? 잠깐만요. 자, 납세지는 땅 지자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자, 즉 뭐냐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 신고, 납부, 그리고 행정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납세 의무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협력, 세무서의 협력 의무를 그리고 과세권자, 세무서입니다. 또는 국세청. 여기서 세금도 부과하고 세금도 징수하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해요. 장소, 땅, 소재지입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가산세는 뭐냐면 뭔가 부과를 더 한다는 얘기죠. 왜 더 할까요? 본래 내야 될 세금에 더해서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 뭔가 잘못했지. 즉 뭐냐면 세법이 뭔가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안 해? 신고 제때 하라고 했는데 신고를 제때로 안 해. 불성실하게. 납부를 좀 제때 하라고 했더니 납부도 그냥 게을리하고 늦게 내고 안 내고 막 버팅기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 뭐 좀 추가적인 서류 좀 내봐. 라고 했을 때 명세서 같은 거 제출을 안 한다든가, 납부를 좀 늦게 한다든가, 또는 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제대로 신고를 똑바로 안 해. 이런 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즉 뭐냐면 세법이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래 세금에다가 플러스해서 징수를 합니다. 이게 가산세고요. 원천징수라는 말은 계속 들어봤죠? 일정한 소득, 예를 들어서 뭐 월급 같은 거, 예금, 이자 같은 거, 이렇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누가? 회사, 금융기관 같은데 그 지급할 금액에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라는 거 얘기했죠. 회계할 때 그 법인세를 차감하고 잔액만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걸 우리는 원천징수한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러분들 복권 당첨되면 복권 당첨 수령 그냥 몽땅 다 받습니까? 일부를 떼고 받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해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세금을 받을 거예요. 복권 당첨된 사람이 없나요? 제 친구 중에는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와우. 꿈 같은 그런 얘기. 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도 원천 징수라는 걸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법정 신고 기한은 법에 정한 신고 기한이에요. 자, 신고를 아무 때나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겠죠. 언제까지라고 정해놔야 되겠죠. 세법에 따라서 세금 신고, 과세 표준 신고를 하는 날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5월 말 또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3년도 종료 대부분 이제 3월 말, 3년도 종료가 12월 말 정도에 하니까 법인세는 보통 한 3월 말 정도까지 합니다. 소득세는 5월 말 정도까지 합니다. 물론 성실신고 대상자는 한 달 더 연장이 되는 거고요. 부가세 신고는 뭐 7월 25일 날, 1월 25일 날 보통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법에 정해진 신고 기한입니다. 그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같은 거 붙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를 옛날에는 뭐 우편으로 또는 세무서 직접 가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국세청 전산망에 그 접속을 해서 국세청 홈택스라고 얘기해요. 홈택스에 로그인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록을 합니다. 전자신고를 보통 다 해요. 전자신고를 누가 뭐 우편으로 간혹가다 제출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대세 그냥 국세청 홈택스 국세정보통신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볼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의 여기다가 다 세금을 신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납부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납부? 은행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요즘 인터넷 뱅킹 다 하죠. 은행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전자신고를 딱 하잖아요. 또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위택스라고 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 자, 이거 국세. 국세는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데 딱 들어가서 전자신고를 딱딱 해버리잖아요. 국세, 지방세 딱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그 납부서도 다 출력이 되고요. 또 납부서를 예전 같으면 납부서를 다 출력해서 그걸 갖고 쫄래쫄래 은행 가서 딱 내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납부서가 출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출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자신고를 딱 하는 순간에 뭐 한 몇 초 아니면 뭐 한 1, 2분 그 정도 딱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은행 사이트에 딱 들어가잖아요. 은행 사이트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 그 조세 공과금 같은데 메뉴에 딱 들어가면 국세, 지방세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신고 딱 하고 조금 한 그래도 한 10초, 20초, 뭐 한 30초, 뭐 한 1분. 그래서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공과금 메뉴에 딱 들어가서 내가 내야 될 세금 딱 조회보면 여러분이 신고해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도 쫙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쫙 뿌려져. 와우 엄청나게 빨라 진짜. 바로 그래서 납부서 예전에는 다 출력해서 종이를 출력해서 은행에 냈지만 은행 갈 필요도 없어. 납부서 출력할 필요도 없어. 알아서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에서 다 어디 금융기관에 바로 다 통보가 되나 봐. 그것도 몇 초 안에. 와 빨라. 검색이 편리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과세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과세 기간은 요거 했죠. 여러분들 우리 이거 배웠어요. 회계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고 얘기했죠. 회계 기간, 회계 연도라고 했어요. 그것과 똑같은 그게 회계에서 회계 기간, 회계 연도라는 개념이 이 용어가 세법으로 오게 되면 과세기간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과세기간이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 재산상태,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구분하는 게 우리 뭐라고요? 회계기간, 회계연도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라고 얘기하고요. 소득세법이라든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이라는 얘기 또는 과세연도, 과세기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뭐 과세연도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용어에 대한 내용 자체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회계연도, 회계기간, 사업연도, 과세기간, 과세연도 다 용어에 대한 개념은 다 똑같아요.
다만 법인세법상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은 뭐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부터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약간씩의 기간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그 개념, 의미하는 바는 똑같은 얘기예요. 귀속 시기도 이미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뭐 실현주의,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수익과 비용이 어느 연도에 속할 거냐를 결정하는 기준, 뭐 실현주의, 뭐 권리 의무 뭐 이런 부분, 수익의 인식 시기, 비용의 인식 시기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한다. 이런 부분들하고 똑같아요. 즉 뭐냐면 소득이라든가 과세 대상이 거의 대부분 소득인데 소득이라든가 과세 대상이 어느 과세 기간, 어느 과세 연도, 어느 사업 연도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회계에서 뭐 수익의 실현주의를 따진다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사업 연도, 부가세법상 재원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또는 소득세법에서 수입 시기 뭐 이런 말 쓰는데 그 말에 대한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내용과 세법 중에서도 법인세, 소득세가 거의 비슷하고 부가가치세도 유사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용어만 바꿔서 쓰고 있는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기한 후 신고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기한 후 신고예요.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이놈들이 신고를 안 해버려? 그러면 세무서는 가만히 있나요? 그래, 너 잘못했지. 그 협력 의무를 불성실했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안 했구나라고 해서 가산세 부과한다고 했죠. 자,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 안 해요. 그래서 기한이 지난 후에 관할 세무사장이 그러면은 너 신고 안 했네. 내가 알아서 계산할 거야. 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걸 우린 기한 후 신고라고 얘기를 해요. 수정 신고는 뭐냐면 자, 여기 밑에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가 있는데 이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를 기한 후 신고는 애초에 신고를 안 했던 것을 신고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는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에 신고는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당초에 신고했던 내용에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수정하는 것을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의 차이점은 뭐냐면 애초에 신고한 내용이 적게 신고해서 나중에 더 신고하는 경우를 수정해서 신고하는 거를 얘기해요. 자, 당초에 신고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0원만 신고했는데 보니까 120원이야. 20원을 더 신고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수정신고라고 얘기하고요. 당초에 100원을 신고했는데 보니까 80원이야. 그러면 더 많이 신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경정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고한 내용이 과소하게 신고돼서 수정하는 경우를 수정신고라고 하고요. 이미 신고한 내용이 과다해서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 경정청구란 얘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용어를 달리 쓰고 있어요. 그래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원래 출발점은 당초에 신고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신고한 내용을 적게 신고해서 나중에 수정하면 수정신고, 당초 신고한 내용이 과다하게 신고했으면 깎아달라고 청구하는 거 경정청구라고 용어가 달리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정신고하면 세금을 수정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경정청구는요. 경정신청을 한 다음에 세무서에서 그래 너 과다하게 납부했니? 확인해서 돌려줘야 되니까 경정청구라고 용어를 달리 쓰고 있는 겁니다. 경정청구는 통상 5년 정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수정신고는 기한이 없어요. 근데 기한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가산세는 계속 붙어가니까 가산세라는 게 딱 어떻게 한번 딱 잘못했다고 해서 신고불성시 가산세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납부 지연 가산세 같은 경우는 납부 일자가 계속 늦어질 거 아니에요. 늦어지면 늦어진 거에 따른 가산세는 계속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계속 붙어갈 겁니다. 이 납부 지연 가산세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빨리 수정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산세 줄이는 길입니다. 됐고요. 자, 국세 환급금이라는 건 뭐냐면 국세를 말 그대로 환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환급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세금을 낸 게 있는데 그게 세금이 착오로 과다하게 세금이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했다. 그래서 세금을 납세자한테 돌려주는 것을 국세 환급금이라고 하고요.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든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평생 동안 너 예전에 한 30년 전에 너 세금을 적게 냈니? 막 이래가지고 너 한 30년, 40년 전에 일을 끄집어낸다고 해봐. 음에 1, 2년 전도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0년, 50년 전면 깝깝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못한 게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부과를 못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거나 이렇게 또는 부과한 걸 취소하거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은 5년 정도로 가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버리게 되면 6년, 7년 전에 잘못했던 내용이 아무리 세무서에서 딱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세금 부과를 못해. 이게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평생 동안 막 그냥 밤잠 못 자고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과 제척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이 사람은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7년, 사기 기타로 막 했다. 그러면 10년 정도, 기타는 1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부과를 못하는 이걸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징수한다고 하는데 걷어들이는 걸 징수한다고 하는데 징수권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걷어들일 걸로 딱 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세무서 손 놓고 있어. 저놈이 언제 내나.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한 10년, 15년 지나서 너 예전에 10년 전에 세금 낼 거 있었는데 안 내고 있었더라. 너 지금 내라라고 하면 아니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하면 어떡하냐라는 것처럼 국가가 일정 기간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보통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국가가 세금을 5년 이내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야. 세무서에서 손 놓고 있었어. 그러면 너 낮잠 자고 있었네. 안 돼. 못 걷어들여. 보통 이렇게 하고요. 근데 5억 원 이상이 되면 금액이 크죠.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게 확정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특수관계인은 뭐냐면 본인하고 뭐 친인척, 주로 이제 가족, 완전히 친인척, 부모, 자녀, 막 배우자, 막 이런 부모, 자녀, 배우자 막 이런 사람들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또는 거래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본인하고 특수관계인하고 거래관계 있을 때는 남들하고 거래하는 것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거나 뭐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거나 공짜로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어긋나다, 부당하다 라고 했을 때 특수관계인 여부를 적용을 합니다. 특수관계가 있으면 이런 거 부당해 계산 부인 규정 이런 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인 얘기하는데 특수관계가 있으면 그 거래하는 거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연대 납세 의무는 말 그대로 연대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세금을 한 3명이서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이 못 낸다. 그럼 다른 사람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연대에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납세 의무에 대해서 각각의 독립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상속세 같은 경우. 상속세가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자녀들이 이렇게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상속세 전체 세금이 있어요. 나와요. 그러면 이 전체 세금을 알아서 니네들끼리 나눠서 내든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내든지 누가 안 냈다? 그럼 어떤 한 사람이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초 세무 용어 개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사업자별로 부담하는 세금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학습할 내용들은 주로 회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뭐 양도세, 뭐 이런 개인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세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소득세 이 3가지 세금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별로 부담하는 세금이 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그려놓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자, 부가가치세 납세자. 제가 납세자라고 썼네요. 납세 의무자 대신 납세자라고 그냥 용어를, 실무적인 용어는 그냥 납세자로 통칭한다고 했죠. 5글자 안 해요. 3글자에 대해 힘들어. 5글자도. 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세 과세 사업을 영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얘기. 그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면세사업자라고 해요.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요?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뭐 쌀, 여러분들 쌀 사봐. 뭐 고기 같은 거 사봐. 야채 같은 거 사봐. 그거 다 면세예요, 면세. 여러분들 도서관이 아니고 서점에 가서 책 사봐. 그건 면세예요. 책을 안 사봐서 그렇지. 공부를 안 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책을 산다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 시내버스 탈 때, 뭐 전철 탈 때 이런 거 다 면세죠. 근데 고속버스 막 그런 거 뭐죠? 택시 같은 거 사면 부가세 과세가 되는 거죠. 병원 같은 데 가봐. 부가세 따로 받나요? 아니요. 식당 같은 데 여러분들이 음식값 내고 그럴 때 부가세가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죠. 뭐 슈퍼 같은 데 가서도. 영화관 같은 데도. 그런데 뭐예요? 병원 같은 데 가면, 서점 같은 데 가면 부가세가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세 사업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나 또는 법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부가세예요. 뭐예요? 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거냐? 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재화, 물건이라든가 일 해준 거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부담을 합니다. 이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매출액에 대한 10%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대한 10%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회계에서 이미 다 배웠어. 내가 물건을 100원에 사왔어. 그래서 150원에 팔았다면 100원에 대한 10% 10원을 부담했을 거고 150원에 대한 10% 15원을 거래 징수했을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서. 그래서 15원에서 10원을 뺀 5원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부가세 정리할 때 기말 결산 수정분계 회계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을 여기서 다시 또 써먹는 겁니다. 부가세 세율은 보통 10%예요. 0%도 있나요? 0%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 막 수출하고 막 이런 거 달러 벌어들인다 이럴 때는 0% 세율을 적용을 해요. 자, 부가세는요, 1기와 2기로 과세 기간을 나눈다고 했어요. 1년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6월 30,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 해가지고 1년을 반토막 내서 1기와 2기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1기와 2기를 또 반토막 내서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해야 됩니다. 이 부가세는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과세 사업을 영위할 때 적용을 하는 세금이고요.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 법인으로 사업을 해요.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서 법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소득은 뭐냐? 우리 회계에서 이미 배웠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보통 이익이고 이게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자, 보통 이익이 생기면 세법도 비슷하게 이 이익을 소득으로 비슷하게 봅니다. 비슷하게 보는 거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즉 뭐냐면 법인세의 경우는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하는데 이 입금이라는 개념이 회계상 수익, 손금이라는 개념이 회계상의 비용과 거의 비슷비슷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이가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을 통해서 소득이라는 개념을 소득이라는 걸 계산을 해요. 그 소득에 대해서 9% 내지 24% 세율을 적용해서 언제? 다음 연도 3월 말, 보통은 12월 말이 과세 기가 3년도니까 3월 말까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를 하는 이게 법인세고요. 소득세는 뭐냐면 법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법인세라면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이 내는 세금을 우리는 소득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소득이 생겼을 때 그게 법인으로 하면 법인세, 개인으로 하면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소득세는요, 개인의 소득인데 이 개인의 소득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네.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사업도 근로 연금 기타 6가지 소득이 있어요. 여기에 물론 뭐 퇴직 소득 양도 소득은 별도로 하는 거고 그건 빼고. 그래서 그러면 개인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이 소득의 개념이
회계에서 수익, 회계에서 비용과 이것도 비슷하다니. 그러면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은 법인세법상 입금과 유사하네요. 그렇죠.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법인세법상 송금과 유사하고 회계상 비용과 유사한 거네. 거의 비슷비슷해. 약간 차이가 있어. 그거 차이를 조정만 해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회계에서 배웠던 내용들, 개념들, 논리들이 세법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다만 뭐가 있냐면 용어들을 바꿔서 쓰는 것뿐이다니. 용어들을 바꿔서 쓰는 것뿐이에요. 내용은 거의 다 똑같다니. 개념도 논리도 똑같다니. 자, 소득세는 보통은 5월달 또는 6월달까지 신고하고 됩니다. 자, 여기에 법인세와 소득세는 소득, 법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라는 걸 내는데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라는 걸 또 냅니다. 보통 이제 국세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대략 한 10%, 완전히 10%는 아니지만 대략 한 10% 상당액을 지방소득세로 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라는 거 잠깐 살펴봤는데 농어촌의 뭐 활성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언제 내느냐면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를 할 때 낼 때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을 조금 깎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을 깎아줄 때 그 깎아준 거에 대한 대가로 농어촌 특별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 감면액의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농어촌 특별세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보통 이제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요.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되는 세금 중에 하나가 원천세라는 거는 이미 얘기했는데, 요거는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임직원이라든가 일용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소득자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대신해서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원천세는 법인 사업자, 개인의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누가? 직원들이 내야 될 세금을 걷어서 갖고 있다가 내는 겁니다. 원천세라는 것도 업무 처리해 줘야 되고요. 자, 4대 보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임직원 등한테 급여를 지급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원천세 이런 거 내는 것뿐만 아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이런 것도 또 세금이 아니죠. 보험입니다.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사례를 한번 보고 조금 끝낼게요. 자, 사례를 보면 상품을 내가 9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상품을 내가 90만 원에 매입을 한 다음에 상품을 100만 원에 팔았는데 이 상품 100만 원 파는 거에 대해서는요, 원가 들어간 것은 얼마냐면 70만 원만 들어갔어요. 내가 90만 원 주고 사왔는데 그 중에서 7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입한 것 중에서 90만 원 중에서 70만 원 빼면 나머지 재고 금액은 2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인건비도 5만 원 지출을 했고요. 복리후생비, 뭐 식대, 뭐 이런 부분 들어갔다고 할게요. 3만 원 지출했고요. 접대 비용으로 한 5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할게요. 과태료 한 만 원 정도 나갔고 법인세가 2만 원 정도가 지출이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가 보네요. 자, 법인으로 사업을 했을 때 법인세를 2만 원 지출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게 되면 2만 원 지출, 2만 원 계산을 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충분히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손익계산서 어떻게 할까요? 자, 손익계산서. 자, 이게 손익계산서야, 이게. 손익계산서가 뭐라고요? 수익과 비용을 기록해 놓은 재무제표입니다. 손익계산서 서식을 보면 매출액이 가장 먼저 나오죠.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상품 매출액 100만 원이 나왔어요. 상품 매출액 100만 원.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요? 매출 원가는 얼마냐면 90만 원이야? 아니. 9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이죠. 이거잖아, 이거. 자, 기초는 없다고 하고 단기 매입한 게 90만 원이고요.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던 게 20만 원이면 기말 재고금이 20만 원이면 매출 원가는 얼마야? 90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7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매출 원가는 70만 원이에요. 이 90만 원으로 잘못 쓰면 안 돼요. 재고금액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100만 원에서 70만 원 뺀 매출 총액이 30만 원이 나오겠죠.
이 30만 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간 게 있어요. 인건비 5만 원, 복리후생비 3만 원, 접대비 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13만 원이 들어갔네. 13만 원을 빼면 17만 원이 영업이익이 될 거예요. 영업손익, 영업이익이 될 거고, 영업의 수익은 제로네요. 영업 외 비용, 과태료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 외 쪽으로 들어오면 영업 비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영업 외 비용으로 잡손실로 과태료가 만 원이 계산돼 있고요.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17만 원에서 만 원 뺀 16만 원이 될 텐데 16만 원에서 법인세는 대략 한 2만 원 추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14만 원이 도출이 됐습니다. 당기순이익. 여기까지는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회계의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이 회계와 관련돼서 법인세와 부가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볼게요. 기업회계. 기업회계에 따른 손익계산서는요.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했어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쭉. 요거 매출원가 70만 원이라는 거 주의. 됐죠? 자, 이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대한 10% 매출세, 요거를 매출세액이라고 얘기해요. 매출액에 대한 10% 매출세, 매입액에 대한 10% 매입세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가세 계산할 때는 매출액에 대한 10%, 100만 원에 대한 10%, 10만 원 딱 나왔죠. 맞아요.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부가세 계산할 때는 매입액에 대한 10%를 계산하니까 매입액은 얼마였어요? 90만 원이었어요. 에? 이 숫자가 어디에 나왔다고요? 여기 요거 매입액 요거 매입액이 90만 원이었잖아요. 매출 원가가 아니고 단기 매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총 매출액에 대한 10%, 총 매입액에 대한 10%를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에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부가세 계산할 때는. 그래서 매입액은 70만 원이 아니라 이 90만 원을 끌고 와서 계산을 해서 그러면 10만 원, 9만 원 빼는 부가세는 만 원을 납부하게 될 겁니다. 이게 부가세 계산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요. 법인세는 어디에 대해서 낸다고요? 소득에 대해서 낸다고 했죠. 소득에 대해서 내는데 이 소득에 대한 개념이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하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라는 걸 뽑아내는데 세법상 여기서는 법인세법이에요. 세법상은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을 해서 소득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수익과 입금이 비슷하고 비용과 손금이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과 소득이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인세법, 세법은 접대비를 5만 원을 쓰든지 5천만 원을 쓰든지 과태료를 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세법은 접대비를 겁나게 지금 용어가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로 용어가 바뀌긴 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 내용은 접대비입니다. 즉 뭐냐면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겁나게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한도 없이 쓰는 거는 손금, 필요경비,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이 회사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냐면 2만 원까지만 쓰도록 돼 있어요. 세법상. 근데 회사는 3만 원을 쓰든 5만 원을 쓰든 상관없어요. 그건 네 마음이고 세금 계산할 때는 2만 원만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2만 원을 초과한 5만 원에서 2만 원을 초과한 얼마? 3만 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마치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3만 원 하고요. 과태료에 대해서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과태료 낼 수 있죠. 뭐 벌금도 내고 그다음 과소 이런 거 주차 위반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회사가 일부러 하고 싶어서 했나?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세법에서는 그런 과태료 낸 거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마치 벌금 낸 거, 과태료 낸 것을 어느 정도 그 비용 커버해 주는 거잖아요. 세금에서 감안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겠다 얘기해서 그래서 과태료 낸 거 너는 회계상으로 지출이 같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손금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만 원을 더 더해 줍니다.
법인세 낸 것도 법인세도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는 법인세편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면 머리 쥐가 나. 여하튼 법인세 그 송금 부인해서 2만 원 하면 3만 원, 만 원, 2만 원 하면 3만 원, 4만 원, 6만 원이죠. 6만 원. 뭐냐면 회사는 당기순이익 계산해가지고 14만 원을 계산했지만 세법상으로 보니까 이 6만 원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용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더 더해줘야 되겠죠. 당기순이익에 더 더해줘야겠죠. 이 당기순이익에다가 더 더해줘야 돼. 이 6만 원만큼은. 다시 지우고 깔끔하게. 요 6만 원만큼은 당기순이익에 요걸 더해줘야 됩니다. 이만큼은. 이렇게.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14만 원 됐을지 몰라도 세법상으로는 법인세 소득은 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20만 원에 법인세 9% 비율 계산하면 18,000원이 될 거다니. 이게 법인세와 회계의 차이입니다. 즉 뭐냐면 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는 뭐 입금이든 송금이든 이런 차이들에 대한 내용이 생기는 거고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차이라고 한다면 또는 회계와 차이라고 한다면 부가세법에서는 부가세 계산할 때는 요 계산할 때는 이 매출 원가가 아니고 요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단기 매입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매출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비용 넣는 것은 법인세와 회계가 똑같습니다. 법인세도 똑같죠. 24만 원이 요 7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출발점으로 해서 끌고 오는 거니까. 다시 부가세는 매입액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판매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경우는 판매되지 않은 것은 비용으로 넣지 않습니다. 판매되지 않은 것은 비용으로 넣지 않고 판매가 됐을 때 비용 또는 송금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회계와 법인세는 일치하겠죠. 회계와 법인세야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점은 이런 비용이라든가 주로 이런 비용 쪽에서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주로 대부분이 이런 부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일치를 합니다. 이게 기업회계의 내용, 부가가치세의 내용, 법인세의 내용을 비교한 개념이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도 상당한 실력을 구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 될 거냐? 소득세는 여기하고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소득세는. 자, 법인 기업을 운영했을 때 내는 세금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라면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소득세니까. 그래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또 거의 또 유사하겠죠. 다만 또 여기 또 차이점이 또 있겠죠. 법인세와 소득세 차이점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큰 틀에서 기업회계를 꽉 쥐고 부가가치세와 차이,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와의 차이점만 이렇게 살펴보면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쓰여지는 용어에 대한 용어가 달라진다는 얘기. 예를 들어 회계에 있어서 회계 기간, 회계 연도라고 하지만 법인세에서 오면 사업연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오면 과세기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 용어로 쓰고 회계에서 수익이라고 한다면 법인세에서는 입금이라는 용어로 써요.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익 금액이라는 용어를 써요. 부가가치세로 오면 회계상의 수익의 개념은 부가가치세로 오면 재원 또는 용유의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수익 금액은 공급가액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념이라든가 논리가 거의 유사하거나 비슷하거나 똑같아요. 다만 그 용어들만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현혹되거나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회계를 충분히 공부를 하고 세법을 하시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법인세라는 걸 들어가는데 법인세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회계를 충분히 학습하고 반복해서 학습하고 이해가 되고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상태에서 법인세를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PPT 화면으로 하지만 그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 다 있어요. 화면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복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습하라고 권하지도 않아요. 예습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권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닥 기대를 안 해. 대신 복습은
많이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쉽다면서요. 보니까 계속 처음엔 되게 쉽다고 해요. 학생들. 근데 가면 갈수록 쌓이니까 이게 쌓여가니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려워하는 학생들 대부분 딱 보면 한번 강의만 딱 듣고 말어. 책 한번 딱 듣고 보고 말어. 우와. 한 번 보고 어떻게 알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앞에 게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됐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법인세 들어가도록 합시다.